네. 네, 오늘 아침 일찍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세종시. 멀리서 오셨다고 해서 중국에서 오신 건 아니고. 아, 저는 하도 멀리서 오셨다 그러길래 네. 비행기 타고 오신 줄 알았잖아요.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종혁 전문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금방 오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침에 오셨어요, 오늘? 아, 저 오늘 아침에 오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제 밤에 왔습니다. 아이고. 와. 열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얘기. 사실 제가 오정영 연구원님을 이전부터 좀 모시고 싶었었어요. 네. 이게 그 중국 반도체 산업이 뭐 위협이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작 중국 반도체가 뭐 하는지 얘기하는 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 중국이 미국이랑 싸운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네. 정작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관련한 리포트를 좀 작성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어떤 내용인지를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많이 없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중국이 사실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 보고서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앨런 장관 중국 가기 전에 지금 다시 싸움 붙은 것도 사실 그리고 뭐 게르마늄 안 된다, 갈륨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 뭐 둘이 붙었다라기보다 네덜란드 ASML이 DUV 장비 수출 거부하면서 좀 예민하게 좀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지금 오늘 이번에 쓰신 거에서 좀 장비 쪽을 보면은 네네. 이게 반도체 장비 쪽에 국산화가 좀 잘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해가지고 막 승질을 확 내고. 사실 그 국산화 전체 수준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국산화를 제대로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35% 정도 지금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에 전년 대비 12% 정도 상승한 수치니까 그 전에는 더 낮은 수치였고요. 지금 뭐 한창 미중 갈등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더 이 국산화 쪽으로 좀 열을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인 수준은 높지 않다 이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술력의 문제? 결국은 불가능 영역인 겁니까? 지금까지 네. 봤을 때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항상 중국식 표현인데 목을 조르는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목을 조르는 기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광 장비인데요. 그 노광. 노광 장비는 사실은 중국이 거의 국산화가 안 됐습니다. 한 3% 정도 됐는데 물론 뭐 중국에서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지만 사실상 뭐 그 싱글나노 수준의 그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나노 이하는 네네,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서 중국이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중국 반도체가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과정을 보면 중국이 뭐 국산화 추진을 한 거는 사실은 뭐 14년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2010년 좀 넘어가면서 아이폰 3GS가 나오고 이제 중국에서 그걸 제조를 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이걸 만들어 보니까 중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사실 없다. 다 이제 반도체도 수입하고 모든 게 이제 수입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자성론이 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바일 생태계가 이제 또 구축이 되고 그 중국 경제에서도 이제 ICT 산업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국산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14년에 이제 정책이 나왔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반도체 펀드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국 반도체 산업이 좀 미국의 수출 규제 받으면서 사실 첨단 쪽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쪽도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반도체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팹리스가 됐든 이런 쪽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산화 기술을 키우는 방식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수출 통제가 더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회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요? 이를테면 뭐 렌탈을 한다던가 AI 서버를 렌탈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비공식 마켓에서 구매하는 뭐 그런 것도 지금 중국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공식 마켓에서 사는 게 진짜 몇 배 비싸다면서요? 제가 뭐 몇 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기준가보다는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하기는 할 수는 있어요? 뭐 정말 힘들면 구하는데 사실상 뭐 그거를 뭐 주력으로 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사실 거기에도 한계점이 있을 테니까 네네. 중국이 반도체로 결국 첨단 반도체로 가는데 국산화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좀 어렵다. 일단 미국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사실 그냥 현 단계로만 보았을 때는 쉽지는 않다. 그럼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쉽지 않네. 땡? 그럴 순 없잖아요. 얘네도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일단은 뭐 인력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인력. 예. 그동안 보면 사실은 중국이 국산화 과정에서 이제 인력들을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한국 인력도 사실 많이 그래서 유출 문제가 있었고, 근데 또 이제 15년쯤에 중국이 이제 반도체 대학원 또 설립하고 전공도 많이 늘리고 이랬지만 사실상 그 교수님들 평가하는 기준도 이제 산업계에서 이제 모셔온다기보다는 그냥 뭐 논문 잘 쓰는 교수님 뭐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실제 산업계에서 원하는 수요의 인력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필드랑 이론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좀 중국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산학 협력도 많이 좀 도모를 하는 것 같고요. 그걸로 돼요? 사실은 오늘 뭐 이제 첨단 반도체가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이제 미국의 의지가 이렇게 결함할 경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저렇게 반응, 그러니까 뭐 수출 통제나 이런 역으로 이제 반응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신호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부분별로 살펴보면 좀 어떨까요? 이게 뭐 디램이든 뭐 CPU든 낸드든 아니면 장비든 소재든 이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 중국의 국산화 수준 아니면 국산의 그 중에서 좀 중국이 좀 잘하고 있는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요. 네. 그 낸드 플래시랑 디램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좀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자급률을 봤을 때도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 지금 많이 근데 이제 속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정도로. 모바일용 CP는 70%나 되네요. 21년 기준으로. 네네, AP가 아니라 CP. 네, CP 쪽. 네. 어디요? 그냥 이렇게 통신장비. 보여주지만 마시고 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예. 어떤 부분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좀 위협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뭐 자급률 자체로 봤을 때는 눈에 띄게 이제 막 위협적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그러니까 장비 기술을 봤을 때 기업 단위로 보면 좀 재밌는데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여기서 보면 식각, 뭐 세정, 뭐 PVD 뭐 이런 부분은 이제 30%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보면 이제 나우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오라? 예, 그 북방화창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베이팡화창, 북방화창 뭐 이렇게 불리는데 예. 이 기업이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뭘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 주고 있는 표인데 사실 나우라를 보면 대부분의 장비를 하고 그러네요. 있죠. 예.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30조, 40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업이 또 뭐 북경의 국유 자본이 또 들어간 또 그런 성격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AMEC 뭐 이제 중웨이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도 이제 상하이 기반인데 식각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사실 나우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로컬 기업에 예.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 AMEC 같은 경우에는 뭐 TSMC에도 납품을 한 경험이 있고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뭐 배경으로 봤을 때도 이쪽에서 아마 그 KLA나 뭐 이런 쪽에서 아마 그 출신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나와서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도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격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아예 외국의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절실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그 중국산 제품도 써야 되는 거고 중국은 또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시총 30조 이렇게 하는 거면은 꽤 그래도 좀 앞으로 가면서 그 국산화율을 높여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제 중국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뭐 중장기 과학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고 뭐 2009년에 국가 과학기술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를 했고요. 보고서에는 있는데 일단 뭐 PVD라든가 세정 장비, 식각 장비, 뭐 PV 그러니까 ALD 뭐 지금 현재 그 나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국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거의 다 개발을 해요. 이게 10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제 국가 자본이 약간 투자가 되면서 이런 게 빨리 기술력을 캐치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좀 어때요? 얼마 전에 엔비디 젠슨왕 CEO가 그러니까 GPU 중국에다 못 팔게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 GPU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GPU라 그러면 엔비디아가 워낙 점유율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에도 GPU 회사가 있어요? 예, GPU 회사 많습니다. 이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네. 중국 GPU? 사실 뭐 믿음이 안 가는데. 중국 근데 GPU 시총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네네 그 뭐 한 20개 정도 된다고 지금 하는데 제가 일부만 발췌를 했고 일단은 바이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기업은 제재 리스트에도 또 올라가 있고 실제로 젠슨왕 CEO가 6월에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이제 중국 GPU 업체들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성능을 보면 나옵니다. 이제 32비트 연산 성능을 보시면 이게 이제 AI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연산 성능인데요. 네. 예, 예. 여기서 바이런을 보면 지금 엔비디아보다 월등히 높죠. 어디죠? 한번 마우스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우스가 안 클릭 되네.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요게 이제 연산 성능인데요. 네. 32비트를 보면 바이런이 지금 엔비디아의 칩셋보다 훨씬 높죠. 그러네요. 네네. 높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높으면 좋은 거예요? 예, 연산 성능이 높으면 그만큼 더 빨리 연산을 더 빨리 한다고. 네네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걸 원래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이제 생산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제재 리스트에 넣고 지금은 생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성능 자체는 바이런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네네네. 반도체 공정에서 7나노를 못 만들게 위탁 생산을 못하게 막은 한 거죠. 거라고요. 오. 근데 저게 맞아요? 32비트에서 엔비디아 H100보다 바이런의 저 BR100, BR104 저게 저렇게 월등하게 성능이 좋다고요? 저도 솔직히 이게 조금 의심이 되긴 했는데 이거 소수점 하나 빼트렸지 25.6 아니에요? 저거는 너무 격차가 소수점을 빠뜨려도 높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아니라 설명. 저 문과에서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저거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일단은 뭐 이게 공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거라서 네. 뭐 이게 어떻게 평가를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시된 어떤 이런 스펙 사양을 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성능 보여준 거는 맞다. 네. 근데 벤치마크 성능은 글로벌 표준을 쓰니까 이게 뭐 물론 이게 티플롭스 이게 연산 성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GPU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벤치마크 숫자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네요. 이 숫자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맞나? 모르겠네. 저도 조금 나왔다니까 뭐. 네. 근데 뭐 우리는 나온 거 토대로 그냥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네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TSMC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 뭐 이런 걸로 못 만든 상황. 네네네. 실제로 그리고 이 팹리스가 뭐 단순히 뭐 요 업체뿐만 아니더라도
뭐 2019년, 뭐 20년 이때 투자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21년에는 이런 AI 칩 설계 스타트업에 이제 45억 달러 정도가 투자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중국 업체들이 아예 첨단 반도체를 설계할 능력은 있다. 예, 다만 이제 제조를 조금 힘들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나 뭐 이런 거 할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결국 핵심 장비, 그렇죠. 핵심 소재 요거 없어서 좀 국산화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노광 장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예. 그 중국 화면 잠깐 띄워보죠. 네. 중국의 노광 장비 개발 수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맨 끝에가 EUV, 예. 그러니까 ASML 요게 유일하게 이제 EUV를 개발한 회사고요. 니콘이 거의 이제 근접한 이제 DUV 장비를 가장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SME가 이제 여기까지 90나노미터 노드까지 개발했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 내에서 나오는 거는 28나노 노드까지 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양산된 것도 없고 자기네 이제 홈페이지에 가봐도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공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 또 SME를 작년 12월에 제재 리스트에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8나노를 이 기술까지 이제 올라온다면 사실은 과거에 이제 SMIC가 양몽송이라는 분이 예. 이제 와서 이제 멀티 패터닝 해가지고 7나노급 성능을 냈다고 하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 패터닝 통하면 뭐 7나노급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조금 위협적이긴 하네요. 이게 그 멀티 패터닝 가지고 7나노 해버리니까 지금 ASML, DUV도 수출하지 말라 그랬던 건데, 그럼 자체적으로 그 정도에서 멀티 패터닝에서 7나노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첨단 반도체까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하네요. 근데 이런 그 제재와 중국 정부가 또 여기다 돈 쓰고 사람 쓰고 해서 하는 그런 대응과 이게 그 주는 뭐 시사점 이런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을 볼 때는 좀 롱텀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2015년에 나온 제조 2025에서도 목표는 어쨌든 25년, 30년까지 잡고 네. 그때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4차 5개년 계획에서 향후 5년 동안은 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그 순서대로 가고 있고 그 순서대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요 시점만 봤을 때는 뭐 중국이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이제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는 자명하다. 예, 이런 게 이제 시사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ASML이나 이런 그 EUV 장비 만드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거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막 이런 데서는 만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요. 지금 요게 이제 DUV 장비인데 네. 불화 아르곤 뭐 사용하는 장비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광원 노드가 있습니다. 이제 248나노미터, 193나노미터 그리고 이제 파장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파장이 짧아지면 이게 쐈을 때 공기 중에 날아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단파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렌즈를 통해서 굴절을 시켜가지고 네네.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정밀도를 사실 개발하는 게 단순히 지금 이 뭐 광원 기술 개발하는 것도 그렇지만 렌즈의 정밀도나 이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뭐 책에서 봤지만 뭐 EUV 장비 개발하는 게 뭐 1, 2년 갖고 된 게 아니라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예, 거의 뭐 전 세계의 베스트 기업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 시간이랑 돈만 있으면 저희 ASML 따라잡을 수는 있다 쪽으로 지금 가능성을 결론 내야 돼요? 아니면은 한참 멀었다. 근데 그건 한참 먼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면 그 지금 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격차가 있는 거죠. 15년. 네, 근데 28나노를 만약에 목표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다시 또 11년 정도로 줄어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첨단 반도체라고 했을 때는 EUV 장비까지는 중국이 아직까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또 다른 업체들은 또 더 나은 버전
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격차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광 장비는 사실상 이번에 그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 제한 통제를 한 것도 네. 그 밑에 단계 DUV까지 했는데 그것도 멀티 패터닝 통해서 이제 첨단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걸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권 팀장님도 여쭤보셨지만 요거 우리나라는 그럼 영향력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뭐예요? 일단 중국이 잘 못 만드니까 땡. 아 근데 우리의 고민은 중국이 잘 못 만들어도 쓸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우리 거 안 사고 지들 거 쓸까 봐 그러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셔요? 일단 저희 연구원에 이제 김혁중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수출 통제를 했을 때 한국 장비로 이게 대체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상 뭐 그동안은 이제 일본 장비로는 오히려 대체가 됐는데 한국 장비로는 대체가 안 돼서 사실은 한국 장비가 그 기회를 얻는다는 거는 이제 좀 직접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디램 같은 거라도 디램이나 낸드나 뭐 이런. 디램 낸드도 사실은 뭐 많이 추격을 했고 뭐 일정 부분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뭐 낸드나 이런 게 따라잡혔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 리스트에 오히려 또 이제 들어가면서 YNTC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국이 이제 그런 걸 확실히 방어선을 쳐준다고 하면 뭐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은 국산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그 한국 반도체 산업이 취해야 될 어떤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제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연구는 못했는데 지금 연구 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인력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첨단 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제 공정 노하우나 아니면 특허 장벽이나 이런 게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인력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 좀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1등 반도체 장비 회사 아까 어디라 그러셨죠? 여기 뭐 국방화창 예, 예. 예. 그런데 나오라 뭐 나오라. 이런데 네. 주식을 산다면 이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어. 네, 뭐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주식을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격차가 떨어진 거는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 여기는 또 시장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셔요? 장기적으로는 되게 유명하게 봅니다. 실제로 이 제재가 있었을 때 오히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수익성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컬 지금 중국에서 보면 2026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25개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건설 중으로 알려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막히니까 오히려 이제 로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뭐 장비 입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로컬 입찰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우라도 특히나 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덩치 큰 회사가 이제 수익률이 막 100%씩 뛰고 막 그런 상황. 오늘 사요? 근데 격차가 많다고는 하시는데 채택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뭐 쓸만한 수준은 된다라는 거네요. 근데 아주 첨단 반도체 그 용역이 아니면 예, 중국 뭐 파운드리가 만드는 게 또 첨단 영역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제 중국이 첨단이 안 된다면 레가시 공정을 자기들이 다 장악해 버리겠다. 뭐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략이고요. 저도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자본이 이제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올라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쟁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약간 좀 일반적인 최첨단 말고 일반적인 반도체부터 먹어가면서 국산화하면서 결국 거기서 시장 굴러가게 만들고 최첨단까지 가는 요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까? 일단 그 미국
중국과 어떤 그런 규제 의지가 조금 첨단 쪽에서는 조금 갈려질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첨단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따라잡으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갭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3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예. 그 SiC, GaN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그 실리콘 부분을 카바이드, 굉장히 갈륨, 또 그 최근 정책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고 뭐 보고서에서 제가 분석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면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5년 내, 10년 내에는 뭐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중국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뭐 기존의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거에서 좀 안 되니까 네네 그 다음 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겠다. 네네. 거긴 또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없다시피 하니까 음. 사실상 뭐 투입해서 빨리 이제 시장을 선점하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체가 뭐 사용되는 공정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점을 하면 이게 그 기존에는 뭐 EUV가 자기네들한테 초크 포인트가 돼서 이제 목을 조르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가면 반대로 지금처럼 나오는 그 뭐 지라갈륨 수출 뭐 제한 뭐 이런 조치들처럼 무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위협 부분은 뭐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의 위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되게 분명해 보이고 그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은 별거 아니겠지만 분명히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조금은 하셔야죠. 조금 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은. 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종혁 전문연구원님과 함께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